범이라는 인사이드아웃 대가의 어깨입니다. 오늘 기대볼 어깨는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팀장님 나오신다고 제가 예고했더니 네. 우리 채팅창에서 팀장님이 이전에 엔화사두라고 네, 하셨다고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팀장님 내용을 정말 꼼꼼히 챙겨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연말 앞두고 또 저희 시간에 또 한번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일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연말 연초 코스피 2,500선 두고 공방전. 먼저 11월 증시 전망 내주신 거 보니까 네. 이달 주식시장에 있어서 글로벌 증시의 반등 탄력을 결정할 변수가 바로 10월의 코업 CPI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14일에 발표가 됐고 지난주 중반에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네.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코어 CPI가 중요했던 이유는 기저효과가 종료되는 첫 번째 달이었습니다. 기저효과로 간다면 22년 9월이 코어 CPI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동안 올라왔던 게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떨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9월까지는 물가가 크게 변하지 않아도 그동안 올라왔던 데에 따른 반대급부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제 10월 달이 첫 승부처였죠. 처음 그냥 물가가 가만히 있으면 기저효과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굉장히 다행스럽게 4.1 그러니까 9월 달하고 동일할 거야 라는 컨센서스보다 더 낮은 4.0이 나왔고 그러면서 시장에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가장 컸던 것은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CPI 주택물가입니다. 주택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9월 달에 7.2였습니다. 지금 물가가 4% 초반, 4%까지 내려왔는데 CPI 주택물가가 7.2였거든요. 네. 그게 6.7로 0.5%포인트 큰 폭으로 레벨 다운되면서 코어 CPI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물가 안정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기여도로 봤을 때 지금 CPI가 10월 기준으로 3.2거든요. 근데 주택물가가 2.3입니다. 그러니까 3.2 중에 2.3이 주택물가 때문이거든요. 주택물가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면 향후 물가 안정에 대한 그림들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물가라는 거는 주택 어떤 매매 쪽인가요? 임대료 쪽인가요?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네. 주택 물가, 그러니까 주택 가격과 그리고 임대료 모두 다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있어서 저는 24년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어 CPI가 7개월 연속의 둔화를 보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이런 CPI의 둔화의 움직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내년도의 금리 인하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 될 것이냐, 뭐 6월이다, 3월이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보면은 CPI가 3%를 밑돌았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네. 있는데 유럽은 스내그네이션, 네. 스내그네이션이라고 해서 장기 침체를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전 세계가 이제 물가를 좀 잡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방어하는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경기 침체에 방어한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과격하게 올렸던 금리를 좀 정상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경기 부양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지금 5.5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네. 그런데 미국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롱거런이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기준금리는 2.5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3%포인트 격차가 있다라고 본다면 예. 물가가 잡히면 정상화되는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경기 변수와 상관없이 물가가 안정되기만 한다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 인상을 왜 했을까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거 아니잖아요. 경기는 상관없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경기 변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논의했던 사항들을 생각하시면서 경기 침체가 아닌데 어떻게 금리 인하라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 1분기까지 흐름들을 보면 경기 상관없었습니다.
경기가 침체로 가든 좋든 나쁘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언제다라는 논란들이 굉장히 큰데 저희가 예상하는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는 6월 F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실하게 열어주고 9월, 12월 한다는 전망을 드리고 있는데 물가 레벨에 따라서 이게 좀 앞당겨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첫 번째 관문은 다다음 주죠. 12월 14일 있을 12월 FMC 회의. 네. 여기서 점도표와 물가 전망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년 3월 FMC 회의. 이 두 가지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스탠스라든지 기준금리 스케줄들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많은 얘기들이 있고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5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 변화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늦어도 내년 2024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면 2024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늦어도 내년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망을 내년 하반기로 해주셨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아주 뭐 적극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기보다는 9월 정도쯤이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사실 뭐 문남중 연구원님이셔야든지 대신증권에서 금리 인상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반기 이제 다 왔다. 이 얘기 맞습니다.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진짜 이제 다 왔고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10월까지는 안 좋았지만 또 곧바로 탄력 있는 회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 저항감을 좀 느끼다가 이 선은 뚫어냈고요. 단 또 121선에 대한 맞습니다. 저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2,500선과 121선 돌파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 지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출 지표 동향 분석해 주시고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다음 주에 발표되는 12월 1일 날 발표되는 11월 수출은 예상치는 3%거든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두 달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간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입니다.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7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들을 좀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은 미국 경제 지표, 미국 PCE 물가, 그리고 중국 뭐 PMI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좀 등락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2,500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라운드 지수대이기도 하지만 2,530선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좀 저항대가 남아있고, 그리고 최근 좀, 반등의 동력 중에 하나였던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후퇴하고 있거든요. 그저께만 하더라도 5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해서 24년에는 100bp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업데이트, 오늘 새벽까지 업데이트해서 보면은 이 기대가 좀 후퇴하면서 6월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한 75bp 정도 금리 인하라는 기대가 조금 후퇴했는데 이런 등락 과정이 있어서 시장은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는 금리라기보다는 2,450선 전후에서 다시금 지지력을 확보하고 연말까지는 2,600을 넘는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과정이지 등락이 있다고 해서 무서워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두 달 연속 플러스이면 일단 바닥을 찍었다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개선세가 좀 가파르게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제한된 개선으로 이어질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안 좋았던 그림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조금 반등 탄력은 좀 약한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9월, 10월, 11월 수출 증가를 보면 마이너스 1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로 온다 하더라도 10% 증가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수출 금액을 본다 하더라도 올해 고점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저효과로 인한, 그러니까 작년에 안 좋았고 2023년 초반까지 안 좋았던 그림에 의한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출금액 레벨업이 언제 나올지
이게 좀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경기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미국은 경기가 둔화되는 사이클로 들어가 있고 중국이 얼만큼 힘을 실어주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중국 소매 판매가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올라오곤 있는데 네. 11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에 발표되는 중국 제조 PMI가 어느 정도 레벨로 올라갈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관건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각국의 제조업 지표도 네. 너무 중요하고 우리나라 수출은 수출 금액이 올라서는지를 네, 맞습니다. 체크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중국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소매 판매 예상보다 좋게 네. 나오긴 했는데 CPI 같은 이런 물가 지표는 디플레이션 맞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기준금리, LPR 금리 지난 8월까지 인하된 이후에 석 달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경제 피크아웃론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증시 영향력 어떨까요? 저는 중국 경제 피크아웃보다는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일단은 소매 판매 증가율 잘 나왔고 그런데 이게 뭐 국경절이라든지 이런 계절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년 대비 변화를 봤을 때는 바닥을 통과하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둔화세를 보였던 M1 증가율,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율이 처음으로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중국 경제는 더 나빠지기보다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변수는 많은 분들이 왜 금리 인하는 아니야? 경기 안 좋은데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건드리게 되면은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준이나 다른 나라들의 통화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조금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지금 재정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원래는 3.0이었던 걸 3.8로 확대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코로나 때가 3.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네. 그만큼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거라서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이런 정책 효과들이 들어오면서 경기가 우려했던 것보다 좀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뭐 유럽 경기 회복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저는 24년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국 변수를 좀 집중적으로 보자. 좀 업사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변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젠가요, 제가 한 증권사 분석을 보니까 그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연간 상승, 하락, 이거를 쭉 놓고서 그 중국이 3년 연속 네. 하락한 이후에 4년까지 하락한 적은 없었다. 없었죠. 네. 네. 올해 3년째 하락이다. 네. 그래서 내년에 반등한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를 봐도 그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3년 이상 하락하는 장은 별로 없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 계절성이나 뭐 그런 패턴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한데 네. 정황을 본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좋아지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국 경제 지표 최근 들어서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이고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 안 좋다라고는 하시는데 네. 지금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10월 들어서 재정 정책 드라이브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코로나 때보다 더 세게 악세를 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은 내년에는 우려했던 것보다 좀 나은 그림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중국 GDP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에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신흥 아시아 증시들이 24년에는 좀 더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진단하는 의견들에서 피크아웃론 굉장히 많거든요. 네. 중국도 우리나라도 뭐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경기 흐름을 봤을 때는 중국은 바텀업하는 네. 회복세 국면에서 중국의 재정 정책으로 인한 효과도 내년에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최대 쇼핑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팀장님께서는 4분기 성장 강도를 좌우할 수 있는 가계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라고 이 일정에 대해서 해석을 하셨던데 관전 포인트가 뭘지 궁금하고요. 또 중국 관군제 얘기도 좀 해보면 그 쇼핑 트렌드가 굉장히 그 불황형 소비를 좀 보여주는 맞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생활 필수품 아니면 저렴한 제품 아니면 중국산 애국 소비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미중 소비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일단은 미중 소비가 한국 브랜드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불황형 소비라고 하는 패턴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좋은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IT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재고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소비가 된다면은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제조업 경기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하고 중국, 특히 중국 소비가 잘 되면은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산 또는 저렴한 것,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한국 경쟁력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반대로 중국이 아직까지도 한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여전히 70, 75%가 되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중국 소비가 살아난다 라고 했을 때는 또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중국이나 미국 소비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브랜드라든지 어느 기업을 보기보다는 반도체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24년을 바라볼 때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다.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중국 경기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업종 시클리컬 중국 소비주가 살아나기보다는 반도체 성장성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동안의 중국 소비, 미국 소비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소비가 개선된다면 그 수혜는 반도체와 또 겹불 효과로 IT 가전 네. 쪽으로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지난 21일 나온 엔비디아 실적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엔비디아 AI 모멘텀으로 정말 올해 핫하게 달궈줬는데요. 근데 미중 갈등에 따라서 조금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항상 그랬듯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턴어라운드 하기 전에 엔비디아가 항상 선행성을 보여줘 왔습니다. 선행성을 보여줘 왔는데 이번엔 너무 세죠. 너무 세서 진짜 이 정도 갈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조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게 된다면 한국 반도체 분명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얼만큼 올라올지. 엔비디아는 좋다라고 하는데 왜 한국 업체들은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가 크지 않다 보니까 한국 업체에 대한 의구심들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엔비디아의 선행성을 좀 컨빅션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수요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AI 수요가 들어오면은 뭐 한국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뭐가 좋냐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AI 반도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수요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HBM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은 업사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들을 좀 톤다운 시킬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주가가 먼저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로 인해서 좀 등락이 있겠지만, 단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24년에는 코스피 상승을 이끌어갈 만한 모멘텀, 수요 모멘텀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탑픽 업종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수혜 기업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네. 기업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또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흐름 한번 볼까요?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조정받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13만 원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약보합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움직임들, 반도체는 이제 업황도 바닥에서 턴하고 AI 반도체에 따른 성장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가 변수도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음 주에 오펙 플러스 회의 일정도 있고요. 유가는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좀 사그라들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큰 변동성은 없을까요? 저희 원자재 애널리스트랑 얘기해봤을 때 저의 생각도 그렇고, 당분간 유가는 75에서 85달러 박스권에 갇힐 것 같다. 24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더 할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보면은 오펙 플러스 중동 쪽에서의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어요. 감산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게 좀 지켜지지 않는 듯한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고, 그런 그림 안에서 24년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를 보면은 24년에는 공급 우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강하게 올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그림들을 열어놨을 때 뭐 겨울이 되면서 좀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한적인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좀 제한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유가에 대한 걱정보다는 저는 유가가 박스권 간의 갇힘으로 인해서 물가 안정, 그로 인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24년 상반기에도 좀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주는데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결국에는 그 국지전 네.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북한 쪽에서 또 군사 정찰위성 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 파기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앞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까요?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시장에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가가 반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더 나빠지는 그림만 아니라면 진짜 뭐 국지전,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국지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 이란이 개입한다든지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꾸로 말씀드려서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에서 리스크가 완화되는 구간으로 전환되게 된다면 시장은 오히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리스크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새롭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기존에 있던 리스크는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그러면은 이 리스크 팩터들이 더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시장에는 중립 변수고, 거꾸로 말씀드려서 이 리스크들이 좀 완화되게 된다면 시장에는 좀 업사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반대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증시 전망 전략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증시 자료가 아직 대신증권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증시 머릿속에 또 관전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아서 투자 전략까지 해서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연말까지는 2600, 2650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다면은 매수하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개선세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하고 자동차로 중심을 잡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2차 전지하고 인터넷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가격 메리트가 남아있고 그리고 쇼커버링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 대표 업종이다 보니까 이 4개 업종으로 좀 연말까지는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더 업사이드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2800, 2900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열어놓고 있고, 그 핵심 업종으로서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성, 자동차는 저평가 매력,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AI라는 서비스가 얼만큼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반등 탄력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궁금증들은 많으실 텐데 2차전지도 주도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부담으로 인해서 코스피만큼 또는 코스피를 소폭 아웃퍼포하는 상승을 보이겠지만 올해만큼의 급등세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즉 주도주가 바뀌지 않을 거다.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선호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최선 업종은 반도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차전지도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겠지만 올해 같은 반등 탄력을 기대하기보다는 급등하면은 조금 정리하고 좀 밀리면은 사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2600선 가능성 있다고 보셨고 내년은 2800에서 2900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음이 설레네요. 왜냐하면 지난해 1월에 그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한 해 내내 금리 인상 가파르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1월장에 3000포인트에서 2600으로 가는 강한 하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600이 사실 좀 어려운 약간 그 껄떡고개 같은 그런 움직임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고 내년에 800, 900까지 간다면 상반기일까요? 하반기까지 완만하게 쭉 갈까요? 저희는 상반기 중에 좀 등락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에 대한 논란들 때문에 등락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3월 FMC가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3월 FMC 때부터 금리 인하를 시그널을 던져주게 된다면 저는 그때부터 시장이 우상향하면서 연말 정도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3월 FMC에서까지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좀 상반기는 좀 등락을 보이다가 6월 FMC를 전후로 해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다. 이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3월 FMC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명확하게 던져주면 상단은 좀 더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6월 달에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면 한 2,800선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고 또 하나 변수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반도체 실적이 지금 컨센보다 좀 더 올라오게 된다면 상승 여력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올해 증시를 2016년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내년 증시를 2017년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반도체 감산이 있었고요, 초반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코스피를 아웃퍼폼하긴 했지만 삐그덕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2017년에는 많은 분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어갔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2024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도 현선물의 매수 이달 들어서 매수가 들어온 게 합산해서 한 7조 원 가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2015년 이후에 최고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내년도 레벨업 과정에서 관심 가질 업종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알려주셨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